그러면 교재 43쪽에 시그널 필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교재는 문제가 총 6개 나와 있습니다. 6개. 예, 한번 가볼게요. 이거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파트 균형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은 모두 몇 개인가 하고 단 해당 자원은 정상제이다라는 가정을 했죠. 일단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은 2개를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이거 표현상의 특징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요를 증가시키면 되고요. 인기 있고 귀해지면 돼요. 공급은 감소되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저랑 뭐를 좀 떠올려 주셔야 되냐면 여기 지금 제가 요거 하는 거, 이 물결 표시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물결 표시하는 거 요거. 건축 원자재 가격 하는 것은요. 수요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누구만 변화시킨다? 공급만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건축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이 뭐 되죠? 감소되죠. 맞아요? 지금부터는 쭉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들어가기 전에 요거 탈락시켜야 됩니다. 자, 우리 지금 수요량 증가를 찾으셔야 돼요. 수요 증가를 찾으셔야 돼요. 수요 증가. 근데 여기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라고 돼 있죠. 아파트 가격은 곡선상에서 점을 이동시키는 무엇의 변화지? 수요량의 변화지. 수요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놈이에요. 그쵸? 기억을 예선 탈락시켜 주시고 지금부터 우리는 수요 증가랑 공급 감소를 찾으시면 되는데 공급 감소는 하나 찾았어요. 어디 있었어요? 니은이 있었죠. 맞아요? 그러고 나서 시험장 가서 문제 빨리 푸는 방법을 좀 알려드립니다. 자, 38선 기준으로 위에 거 5개. 소득, 선호, 인구, 가격 예상, 대체재 가격까지는 수요가 움직이는 방향과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랬죠. 근데 보완재 가격, 금리, 거래세는요. 내가 수요가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인구 감소되면 수요가 어떻게 돼요? 감소돼요. 같은 방향입니다. 대체재 가격 하락하면 수요가 어떻게 돼요? 감소됩니다. 같은 방향입니다. 선호도가 감소되면 수요가 어떻게 돼요? 감소됩니다. 같은 방향입니다. 실질 소득이 증가되면 수요가 증가됩니다. 같은 방향입니다. 금리하고요. 가격 예상하고 남았습니다. 이것도 먼저 할게요.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 예상되면 수요가 증가됩니다. 같은 방향입니다. 그럼 우리가 방금 했던 5개. 인구, 선호, 대체재 가격, 실질 소득, 가격 예상까지는 같은 방향이고요. 금리는 반대 방향입니다. 금리가 뭐하면 떨어지면 수요 증가됩니다. 맞아요? 우리 뭐나 뭐 찾아야 되죠? 수요 증가나 공급 감소 찾아야 되는데 수요 증가가 지금 몇 개 있냐면 3개 있어요. 비읍, 시옷, 이응. 그래서 요거 비읍, 시옷, 이응. 공급 감소 하나. 그래서 총 몇 개? 4개. 그래서 혹시 요거 3개 하신 분들은 수요 증가만 찾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급 감소 하나 추가하셔야 됩니다. 수요 증가, 공급 감소가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다. 그리고 기억에 있는 아파트 가격 상승, 아파트 가격 하락은요. 수요 증가, 수요 감소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다라는 것을 골라내셔야 됩니다. 다소 까다로웠던 문제였습니다. 답은 3번. 2번 문제로 가볼게요.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화할 때 균형 가격과 균형량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하는 얘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크다면이 나와 있고요. 크다면이 나와 있고요. 작다면이 나와 있고요. 같다면이 나와 있습니다. 크다면, 작다면, 같다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니까 한번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수요 증가 폭이 공급 증가 폭보다 크다. 그럼 수요 증가만 보시면 되는 거네요. 예, 수요 증가는 가격 뭐하고요? 상승, 인기 있으니까 양은 많다, 증가된다. 이번에는 수요 감소 폭이 공급 감소 폭보다 작다면 그랬습니다. 뭐만 보시면 되죠? 공급의 감소. 귀해졌지? 가격은 뭐? 상승. 하지만 감소니까 양은 뭐? 감소. 이렇게. 3번은 좀 이따가 4번부터 갈게요. 수요 증가 폭이 공급 감소 폭보다 작다면 공급 감소만 보면 되는 거죠. 예. 답이 이거랑 똑같아요. 가격은 뭐하고요? 상승하고요. 양은 뭐하죠? 감소합니다. 5번도 수요 감소폭이 공급 증가폭보다 작다면 공급 증가만 보면 되는 거죠. 흔해졌으니까 가격은 뭐? 하락. 하지만 양은 많다? 증가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양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공급이 증가니까 답이 5번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기억을 하셔야 되고 3번을 아껴놨던 이유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수요 감소와 공급 감소란 말이 나왔습니다. 자, 문제 푸는 방법입니다. 자, 만약에 수요 공급이 둘 다 감소되었을 때 가격가량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수요도 감소되고 공급도 감소되면 가격은 모르고 양은 감소되는 게 원래 정답이에요. 이 문제는요. 수요 감소와 공급 감소가 같다면이 떴어요. 그러면 가격은 불변하고요. 양이 감소합니다. 그 답은요. 가격은 뭐하고 불변하고 양은 뭐한다? 감소된다. 같다면이 뜨면요. 우리가 아까 알 수 없다고 했던 것들을 불변으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연습 충분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요약집보 가지 마시고 지문 정리라든지 문제를 가지고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답 5번 나와야 됩니다.
최근 패턴입니다. 시크릿 필수 문제는요. 옛날 패턴 다 빼고 최근 패턴만 가지고 문제를 풀 겁니다. 3번 문제로 가도록 할게요. 3번 문제. 자, 부동산 시장에서 균형의 변동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봐라. 그랬는데 틀린 거. 자, 완탄일 때 공급이 증가했대요. 완탄이면 기울기 수평이잖아요. 가격은 하락하지 않는다. 왜 가격이 하락하지 않냐면요. 가격이 불변이거든요. 완탄일 때 가격 불변이잖아요. 오케이. 수요가 감소한다 그랬어요. 근데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다. 양이 줄어들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양이 줄어들지 않냐면 양이 불변이거든요. 양 불변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탄일 때는 뭐가 불변이기 때문에 가격이 불변이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할 수가 없는 거고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양 불변이기 때문에 양이 줄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거 지금부터네요. 자,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럼 가격이 상승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급이 많으면 탄력적이면 그 기울기가 많기 때문에 완만하기 때문에 가격은 더 작게 상승합니다. 맞아요? 가격이란 말이 빠져 있네요. 가격이라고 좀 추가해 주세요. 가격이 더 작게 상승한다고. 가격이 왜 빠져 있지? 가격이 더 작게 상승한다. 가격이 더 작게 상승한다라고 필기해 주세요. 예, 4번 갑니다.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의 탄력성이 작을수록 자, 가격 탄력성은 뭐랑 비교하죠? 1과 비교하죠. 작다는 얘기는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죠. 비탄력적일수록 균형 가격의 상승폭은 뭐하고? 크고. 맞아요? 양의 증가폭이 마다 작다. 비탄력의 성질입니다. 가격은 더 많이 변해요. 상승폭이 크고 양이 더 적게 변하는 거예요. 증가폭이 작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답은 4번이고요. 5번으로 가봅시다. 공급이 증가되면 가격은 하락하고요. 양은 증가되거든요. 근데 수의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 비탄력적이잖아요. 가격 하락폭은 뭐하고 크고 가격은 많이 변해요. 양의 증가폭은 마다 작다. 비탄력적 때는 양은 적게 변해요. 가격 변동폭과 양의 변동폭을 아셔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사실 좋은 문제니까 꼭 좀 기억을 하시고 4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수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마음에 준비하시고요. 수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고요. 탄력적일 때는 누구 변화는 작고 누구 변화는 커요. 가격 변화율은 작고 수요량의 변화율이 크고요. 비탄력적일 때는 누구 변화율이 크고 누구 변화율이 작아요. 가격 변화율이 크고 수요량의 변화율이 작아요. 아직도 이거 가지고 고민을 오래 하시는 분들은 탄력성을 정말 접근을 잘 못하시는 분들입니다. 자, 수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래요. 맞아요? 누구 변화율은 작고 가격 변화율은 작고 양의 변화율이 클 것이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탄력적인 거예요. 2번 관찰 기간. 관찰 기간은 그냥 기간이라 그랬어요. 기간이 길어지면 장기니까 수의 탄력성은 많다, 커진다, 탄력적이 되겠죠. 용도에 따라 달라지면 주거용 부동산은 전환하기가 쉽다 그랬죠. 더 많다, 탄력적이다. 제품의 가격이 가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대요. 그럼 요거는 저가품, 고가품은 주로 사치제, 필수제, 사치제 맞아요? 수의 탄력성이 더 많다, 탄력적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5번은 통째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그 유명한 수입 문제예요. 자, 우리 부동산 학에서 수입 문제는요. 반드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자, 1단계는 뭐냐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어떻다라고 일단 지문에서 던져줘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어떻다. 잠깐만요. 미쳤나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어떻다 이렇게. 그리고 임대료를 어떻게 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수입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이게 3단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입 문제는 시험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온다고요? 첫 번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1과 비교하고요. 두 번째는 임대료를 어떻게 한다고 나오고요. 세 번째 수입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나와요. 항상 이 3단계를 거칩니다. 수입 문제는 어떻게 나온다고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1과 비교하고요. 가격이란 말 잘 안 줘요. 임대료란 말을 줘요. 임대료 어떻게 한다. 세 번째 수입이 어떻게 된다. 따박따박 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면 얘는 일단은 탄력적이에요. 맞아요? 두 번째 임대료를 상승시켰다. 이거는 고가 전략으로 가는 겁니다. 무슨 전략? 고가 전략. 탄력적일 때 고가 전략 쓰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수입은 뭐 된다? 감소된다라고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수정하셔도 되고요. 혹시 수입 증가를 고집하고 싶으시다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은 경우로 수정하셔도 괜찮아요. 비탄력적일 때는 임대료를 상승하는 것이 수입 증가를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자꾸 이제 수입 관련되는 지문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셨던 분들 이 지문으로 하나 끝내시기 바랍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1과 비교해 줍니다. 임대료를 어떻게 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수입이 어떻게 된다는 표현이 나올 겁니다. 이 3단계를 철저하게 시켜서 내용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계산 문제가 살짝 부족한 것 같아서 계산 문제 2개만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어 보세요. 계산 문제 싫어하시는 분들은 살짝 한 3분 정도 휴식을 취하세요. 우리에게는 리카도가 있으니까요. 좀 기다려봐. 커밍 순. 자, 일단 대답하셔야지. 소득의 일단 여기서는요. 정상제, 열등제, 중간제만 답이 될 건데 자, 밑에 소득의 변화율이고 위에 수요량의 변화율입니다. 자, 소득이 몇 프로 증가했대요? 10% 증가했대요. 맞아요? 수요는 얼마 증가했대요? 3% 증가했대요. 맞아요? 기록값이 얼마죠? 0.3이죠. 0.3이면서 무슨 제? 정상제가 답이 되지. 0.3이면서 정상제가 답이 되지. 맞아요? 이번에는 교차 탄력성입니다. X 가격이 몇 프로 상승했어요? 5% 상승했어요? 근데 YZ 수요가 몇 프로 감소했어요? 2% 감소했어요. 그럼 이거는 교차 탄력성이 얼마지? 마이너스 0.4지. 이 0.3은 절대 안 납니다. 플러스 0.2가 돼야지 0.4가 되고요. 이는 마이너스 0.4가 됩니다. 마이너스 0.4이면서 무슨 제? 보완제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지금부터 답은 몇 번인데? 2번인데 지금부터 문제 읽지 말고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 읽지 말고. 자, 보세요. 0.3이면서 열등제가 될 수는 없고요. 0.4이면서 보완제가 될 수도 없어요. 맞아요? 또 대답하세요. 마이너스 0.3이면서 정상제가 될 수가 없고요. 마이너스 4이면서 대체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뭐 시험장에 가서 틀리는 거는 그럴 수가 있는데 틀리는 건 그럴 수가 있는데 적어도 우리 1번하고 4번을 답으로 체크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눈치 좀 빠른 사람들은 어떻게 푸냐면요. 자 보세요. 소득이 뭐였어요? 증가. 수요가 뭐였어요? 증가. 일단은 뭐가 나와야 돼요? 정상제가 나와야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일단은 답이 돼야 될 수 있는 게 2번 아니면 3번이지. 한 놈 가격이 뭐였어? 상승. 다른 놈 수요가 뭐였어? 감소. 그러면 얘는 보완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답은 몇 번이요? 2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계산 문제를 가장한 이론 문제예요. 뭔지 몰라서 그렇지. 소득 증가될 때 수요 증가되면 무슨 제? 정상제. 그럼 답은 몇 번 아니면 몇 번? 2번 아니면 3번. 쌤 3번도 될 수 있잖아. 3번은 될 수가 없다니까. 마이너스 0.3에서 대체가 될 수가 없다니까. 이해하셨습니까? 2번, 3번. 한 놈 가격이 오를 때 다른 놈 수요가 증가했다 그러면 뭐가 맞지만 대체제가 맞지만 한 놈 가격이 오를 때 다른 놈 수요가 감소되면 무슨 제다? 보완제다. 이론 문제입니다. 사실은 계산 문제를 가정한 이론 문제. 6번 문제는 제가 왜 가지고 왔냐면 올 4월달에 있었던 감정평가사 시험에 이 문제가 나왔었어요. 이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한번 연습해 봅시다. 이 문제 좀 특이한 문제예요. 왜 특이한 문제냐면 우리가 그동안은 수요의 무슨 탄력성만 주구장창 구했는데 가격 탄력성만 주구장창 구했는데 갑자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물었어요. 자, 대답하시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는 공식은요. 무엇의 변화율에 대한?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공급량의 변화율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또 보니까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관계를 물었습니다. 그럼 이건 또 뭐로 풀어야 되냐면 수요의 교차 탄력성을 풀어야 됩니다.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X제 가격 변화율에 대한 Y제 수요량의 변화율 아닙니까? 맞죠? 그럼 이 문제에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 한번 구해봅시다. 가격이 몇 프로 하락했다? 5% 하락했다. 아파트 가격 5% 하락했어요? 공급량 보세요. 공급량. 쌤 수요량은요? 수요량 필요 없다니까. 공급량 봐야 된다니까. 공급량 몇 프로? 6% 감소했습니다. 맞아요? 이거 얼마야? 1.2.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는 플러스니까. 맞아요? 그럼 1.2는 뭐야? 탄력. 일단 답이 될 수 있는 건 몇 번? 1번 아니면 3번. 지금 수의 가격 탄력성은요. 암물. 이 문제 보고 수의 탄력성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구해드릴게요. 내가. 수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는 공식은 수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는 공식은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맞죠? 안 물어서 그렇지 구할 수는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몇 프로 하락했어요? 5% 하락했고요. 아파트 수요량이 몇 프로 증가했어요? 4% 증가했습니다. 그럼 가격 탄력성 얼마요? 0.8입니다. 절대값이니까. 절대값이니까. 그래서 혹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물었다면 비탄력적이 맞습니다. 근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물었기 때문에 탄력이 되는 거고요. 또 대답 한번 해봅시다. 아파트 가격이 뭐 했는데? 하락했는데 연립주택 수요량은 뭐 했어요? 증가했습니다. 둘은 무슨 제? 보완제. 계산 문제를 가장한 뒤에 건 이론 문제예요. 한 놈 가격이 하락하고 다른 놈 수요가 증가되면 반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얘는 보완제다. 이 평가서 공부하시는 학생들은요. 경제학을 따로 공부하거든요. 그 1차 과목이 경제학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 학생들도 많이 틀렸어요. 그 학생들도. 경제학을 따로 공부하는 학생들도. 그러니까 그 평가사 쪽에서는 이거 틀리면 그의 시험에 합격하기는 좀 많이 어려워요. 중개사는 이거 틀려도 우리에게는 리카도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예.
하실 수는 있겠어요? 그래서 혹시 수혜 가격 탄력성을 물었다면 비탄력적이 맞습니다. 0.8이니까. 근데 문제가 좀 특이하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물었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에 대한 공급량의 변화인데 얘가 5%분의 2%가 되기 때문에 0.4밖에 안 돼. 그래서 비탄력이 되는 거고 아파트 가격은 떨어졌고 연립주택 수요량은 늘었기 때문에 둘은 반대로 움직였고 반대로 움직였으면 보완제다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맞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여기까지가 경제론이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부동산 시장론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 겁니다. 시장론. 시장론은 49쪽에 계산 문제 하나만 보고 갈까요? 49쪽에 가시니까 계산 문제. 무슨 계산 문제가 나왔냐면 정보의 현재 가치. 정보의 현재 가치. 자, 제목 한번 확인해 보죠. 무엇 현재 가치? 정보의 현재 가치. 정보의 현재 가치는 어떻게 구하기로 했냐면 빼, 안, 나, 는 하면 1년짜리 정보 현재 가치입니까? 는 한 번 더 누르면 몇 년짜리? 2년짜리 정보 현재 가치입니다. 공식만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얼마에다가? 6억 500만 원에다가 일단 얼마 빼고 3억 250만 원을 마하고 빼고 몇 프로를 곱하고 70%. 왜 70%를 곱하죠? 안 들어설 가능성을 곱해야 되니까 빼안 나누기 얼마예요? 1.1 는 하면 1년짜리 정보 현재 가치 맞습니까? 는 한 번 더 누르면요. 2년짜리 정보 현재 가치입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서요. 심량에 들어가셔서 6억 500만 원을 칠 때는요. 자, 따라해 보세요. 6억 0천 500만 원 쳐놓고 빼기 3억 0천 250만 원 쳐놓고 곱하기 몇 퍼? 70% 나누기 1.1은 하면 첫 번째 거 다 정답 맞습니까? 몇 년짜리니까? 1년짜리니까. 거기다가 는 한 번 더 누르면 2년짜리 정보 현재 가치 맞습니까? 예. 정보 현재 가치는 안타깝게도 작년 시험에 떠버렸어요. 작년 시험에 떴기 때문에 올해 시험에는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선생님 그럼 뭐가 나오는데? 공개합니다. 51쪽. 51쪽이 나옵니다. 51쪽이. 나옵니다. 51쪽. 무슨 개수요? 입지 개수. 자, 저 따라만 해보세요. 전국에, 전특, 지역에, 전특, 전국 전특분의 지역 전특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전국 전특, 지역 전특, 전국 전특, 지역 전특 하시면 입지 개수가 나오는데 오늘 저는 입지 개수를 다 구해드릴 마음은 없고요. 1번하고 3번만, 1번하고 4번만 구해드릴게요. A 지역의 무슨 산업과 섬유산업과 B 지역의 무슨 산업? 전자산업의 입지 개수만 구해드릴게요. A 지역의 섬유산업 뜨면 섬유에 동그라미 딱 치고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B 지역의 전자산업 그러면 전자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치고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A 지역의 무슨 산업? 섬유. 맞아요? 그럼 일단 눈을 어디로 가서? 전국으로 가서 전국 전체 얼마 분해? 900분의 전국 섬유 500. 이게 전국의 전특입니다. 전국의 전체 900, 전국의 섬유 500. A 지역으로 갑시다. A 지역 전체 300, A 지역의 섬유 10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계산기 대답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시작. 100 곱하기 900 나누기 300 나누기 500는 이렇게. 쌤 이거 그렇게 하지 말고 1 곱하기 9 나누기 3 나누기 5는 해도 되지 않나? 되는데 지금 숫자가 이런데 나중에 또 450 나오고 막 그런 경우 있다고. 그냥 쳐. 다. 약분하지 말고. 아시겠죠? 약분 습관되면 오히려 약분 더 안 좋아. 이번에는 B 지역의 무슨 산업? 전자산업. 눈길도 주지 말고 전국으로 갑니다. 눈길 주지 말고 전국 전체 900 전국 전자 그렇지 400이지. 이번에 B 지역 가야 되겠지. B 지역 전체 600 B 지역의 전자 20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200 곱하기 900 나누기 600 나누기 400는 때리면 답이 튀어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번 시험에서는요. 입지계수 LQ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작년 시험의 시장론에서는요. 정보의 현재 가치가 하나 나왔고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이 하나 나왔습니다. 레일리의 소멸력 두 문제가 나왔는데 그럼 제가 올해 예상하기로는 지금 보고 계시는 입지계수 LQ 아니면 허프의 확률 모형 아니면 아예 차라리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쪽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컨버스 분기점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다른 세 가지를 위주로 정리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근데 이번 4월 8일 날 평가사 시험에 좀 특이한 문제가 나와가지고요. 그 문제를 한번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53쪽. 요거는 제가 평가사에 있는 원본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와봤거든요. 원본 문제를 그대로 가져와 봤습니다. 자, 가볼게요.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 계산 문제인데 A와 B 도시 사이에 C 도시가 있대요. A 도시로부터 C는 5km 떨어져 있고 B 도시로부터 C는 10km 떨어져 있대요.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C 도시로부터 A 도시 구매하는 인구의 증가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보통 이제 이 문제를 받아들고 우리 수험생들이 문제를 읽고 뭐라고 하냐면 뭐라는 거야? 그래요. 뭐라는 거야? 이 문제는요. 두 문제 풀어야 돼요.
두 문제. 그러니까 뭐부터 구하고 작년 구하고 그다음 뭐예요? 금년 구하고. 그래서 작년에 몇 명 갔는지 구하고 금년에 몇 명 갔는지 구해가지고 그 증가폭을 찾으라는 문제, 증가를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예 별도로 문제를 보시는 게 좋아요. 별도로. 자, 갑니다. 작년부터 구할게요. A, B, C. 여기 몇 킬로? 5킬로. 여기 몇 킬로? 10킬로. 맞아요? 여기 인구는 얼마? 5만. 여기 인구는 얼마? 20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거리는 거리끼리, 면적은 면적끼리 약분 가능하죠. 요거는 얼마야? 1. 요거는 2. 요거는 1. 요거는 4. 쉬워요. 자, 갑시다. A 거리 제곱분 A 면적 합니다. 1번분의 1분의 1. 2의 제곱은 4분의 4. 맞아요? 그리고 뭐 1분의 1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A 도시에 구매하러 가는 인구니까. 맞아요? 그럼 얘는 얼마? 1. 얘도 1. 얘도 1. 2분의 1이잖아. 그지? 몇 퍼? 50%. 근데 시도시 인구가 얼마야? 2만 명이잖아. 2만 명 중에 저로 50% 간다고? 그럼 얼마? 10,000명 해놓고 그다음 이번에는 바뀝니다. A는 여전히 얼마인데? 5만인데 B는 이번에 바뀌어서 얼마래요? 30만이래요. 30만이래요? 거리는 똑같을 거고. 그러면 5 1 5 5 6에 30이 되는 겁니다. 맞아요? 거리는 거리끼리 면적은 면적끼리 약분하고 출발합니다. 1분의 1 맞습니까? 4분의 6 맞습니까? 그리고 1분의 1입니다. 그럼 요거 얼마? 1. 요거 1. 요거 1.5. 계산기 꺼내서 1 나누기 2.5 때려주세요. 계산기 꺼내서 1 나누기 2.5. 1 나누기 2.5 때렸어요? 1 나누기 2.5를 때리니까 얼마가 나와요? 0.4가 나와요? 여기 인구는 얼마예요? 3만. 3만 중에 40%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얼마야? 3, 4, 12,000명.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아까는 2만 명에서 50% 가서 얼마였는데? 만이었는데 이번에는 3만 명에 40% 가서 얼마? 12,000명. 그럼 인구 증가를 구하라 그랬어요? 증가는 얼마요? 2,000명이 추가적으로 더 간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혹시 레일리가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어요. 한 번 더 나올 때는요. 이런 식으로 두 개 구하게 만들어서 푸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집에 가셔서 1분 안에 풀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측정해 보세요. 못 풀겠다 그러면 안 풀면 되니까. 풀 수 있는 분들만 참여를 기다립니다. 아시겠죠? 못 풀겠는 분들 굳이 하지 마세요. 안 하셔도 돼. 안 하셔도 됩니다. 넘기시면 컨버스. 이건 해야지. 컨버스 너무 쉽잖아. 자, 컨버스가 심해 뜨면 우리 그림 그리기로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A가 면적이 얼마? 4,000? B는 면적이 얼마? 1,000? 그럼 어디에 가깝게? B에 가깝게. 맞아요? 전체 거리는 몇 킬로? 21km. 저한테 부동산학 배우신 분들은 큰 도시 쪽으로부터 분기점 구하기로 했어요. 작은 도시 쪽으로부터 분기점 구하기로 했어요. 작은 도시 쪽. 그러면 1 플러스 루트 얼마분의 1000분의 4000분의 21 이렇게 하기로 했죠. 루트 4 끄집어내면 얼마? 2 더하기 1은 3. 3, 7에 21. 그럼 B로부터 얼마? 7km. 전체가 21이니까 1로는 얼마? 14km. 이렇게 푸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둘 다 구해놓고 문제 물으면 돼요. A로부터는 얼마고요? 14km고요. 맞아요? B로부터는 몇 킬로? 7km. 그 시험에서는 한쪽만 물을 건데 한쪽으로부터 분기점을 물을 건데 우리는 둘 다 구하는 걸 원칙으로 합시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림 그려놓고 어디로부터인지 확인하신 다음에 A로부터 그렸을 때는 우리가 구한 게 답이 아니야. 나머지 거리 14km가 답이고 혹시 다행히 B로부터 분기점을 구하라고 한다면 잘 안 붙겠지만 그랬을 때는 내가 구한 게 바로 답이고 그렇습니다. 기억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허프의 확률 모형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허프 확률 모형 바로 밑에 있습니다. 안 넘겨주셔도 돼요. 허프 확률 모형은 자 무슨 할인점의 방문 확률과 추정액을 구하라고 했냐면 C 할인점의 방문 확률과 추정 매출액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맞나요? 자 근데 요거는 거리는 거리끼리 면적은 면적끼리 약분되는 거 알고 계시죠? 5로 약분 한번 해봅시다. 5로 약분하면 얼마야? 1, 2, 요거 3. 요거는 50으로 약분 한번 해보세요. 50으로. 50으로 약분하면 얼마? 10. 요거는 6. 요거는 9. 자 갑니다. 1의 제곱은 얼마? 1분의 10. 2의 제곱은 4분의 6. 3의 제곱은 9분의 9인데 뭐를 올려야 돼? 9분의 9를 올려야 돼. 요거는 10인가요? 요거는 1.5인가요? 요거는 1인가요? 얘도 1인가요? 그럼 뭐로 나누라? 1을 12.5로 나누라 그런 얘기입니다. 1을 12.5로 나눠보세요. 그럼 계산기 0.08 떠요? 그럼 일단 퍼센테이지로 바꾸면 얘는 몇 프로고요? 8%고요. 자 지금 계산기 0.08 떠 있나요? 곱하기 6천 곱하기 35만 원 이렇게 때리시면 돼요. 순서대로.
몇 명, 그다음에 돈 얼마 이렇게. 계산기에 그대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얼마요? 1억 6,80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억 6,800만 원.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리는 계산 문제는 이번 시험에서는요. 그 작년에 나왔던 정보 현재 가치랑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개, 입지계수 LQ랑 지금 봤던 허프, 그리고 혹시 몰라서 방금 전에 봤던 컨버스까지. 컨버스, 허프, 그리고 입지계수. 컨버스, 허프, 그리고 입지계수 위주로 봐주시면요.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시장론 계산 문제는 문제 통째로 몇 개 외워놓으시면 시험 나가서 틀리는 경우는 좀 적으니까요. 한번 도전해 볼 만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예. 그럼 저랑 우리 시크릿 필기 노트에 가서 노트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을 크게 완전 경쟁 시장과 불완전 경쟁 시장을 구분했을 때 완전 경쟁 시장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무수히 많습니다. 다수예요. 판매되는 상품은 똑같고요. 진입과 태거 자유롭고요. 정보는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불완전한 시장은요. 판매자, 구매자가 소수예요. 판매되는 상품은 이질적이고요. 들락날락, 진입 태그가 곤란합니다. 정보는 불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완전 경쟁 시장의 성질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은요.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는 거의 유일한 시장입니다. 그리고 정보 비용과 초과이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요. 정보 비용과 초과이윤이 없지만 정상이윤은요. 그럼 얼마든지 존재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완전 경쟁 시장 두 개 없고 하나 있어요. 완전 경쟁 시장 정보를 알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할 필요 없고요. 초과이윤은 없지만 정상이윤은 존재하는 시장입니다. 말 나온 김에 이거 한번 하고 갑시다. 부동산 시장은 완전인가요? 불완전인가요? 그럼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해요. 완전일 수가 없어요.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판매자, 구매자 소수, 판매되는 상품 이질, 들락날락, 곤란, 정보 불완전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정말 유명한 거 한번 해봐야죠. 정말 유명한 거. 요게 할당 효율적 시장이고요. 요게 우리가 방금 봤던 불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근데 우리 방금 부동산 시장은 무슨 시장이라 그랬냐면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 그랬죠. 독점 시장도 불완전하겠죠. 그리고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시장이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시장이 그 유명한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그럼 뭐 안에 뭐 있다? 할당 안에 완전이 있다. 뭐 안에 뭐 있다? 할당 안에 완전이 있다. 무엇은 무엇에 포함된다. 완전은 할당에 포함된다. 마음의 준비하시고 출발합니다. 완전은 무조건 할당이다. 완전은 때려주기도 할당이다. OX. O입니다. 뭐 X는 뭐예요? 완전 때려주기도 할당입니다. 완전은 무조건 할당입니다. 왜냐면 속히 있으니까요. 오케이? 할당은 싹 다 완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불완전 할당일 수 있다. 가능합니다. 불완전 할당 쌉 가능합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완전은 무조건 할당인가? 예, 제발 좀. 완전은 무조건 할당입니다, 여러분들. 완전은 무조건 할당입니다. 수요 공급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면 안 돼요. 이건 해야 돼. 완전은 무조건 할당인가? 예, 할당은 싹 다 완전인가? 불완전이나 독점이나 부동산은 할당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맨날 나오니까요. 아시겠죠? 이번에는 이거 한번 해봅시다. 부동산 시장은 무슨 시장이면서?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합니까? 하지만 분석할 때는 뭐로 분석해야 돼요? 완전. 분류는 뭘로? 불완전으로. 하지만 분석할 때는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하고 분석합니다. 시장 실패의 원인은 무슨 시장에서? 불완전한 경쟁 시장에서 시장이 실패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저를 보시고 어떨 때 시장이 실패하는지 얘기하세요. 판매자, 구매자가 몇 명일 때? 소수일 때. 판매되는 물건이 이질적일 때. 들락날락하는 게 곤란할 때. 정보가 많을 때. 불완전할 때. 그럼 어떨 때는 시장이 실패하지 않는지 알려드릴게요. 제어가 동질적일 때. 판매자와 구매자가 무수히 많을 때. 그 다음에 정보가 완전할 때. 그 다음에 판매되는 물건이 판매자와 구매자 수가 무수히 많고 판매되는 물건이 동질적이고 들락날락하는 게 자유롭고 정보가 완전할 때는 완전 경쟁 시장이므로 시장이 실패하지 않는다. 시장 실패는 불완전해서 발생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이거 해야지. 걱정돼. 완전은 언제 할당인가? 예, 완전은 언제 할당입니다. 근데 누구도 불완전도 할당이 될 수는 있습니다. 뭐는 무조건 할당이라고 하고 완전은 무조건 할당이라고 해주시고 불완전은 할당이 될 수 있다고 해주시고 그러면 할당 안에는 대부분 누구지만 완전이지만 불완전도 할당이 될 수 있다. 완전은 무조건 할당인가? 예, 불완전도 할당이 될 수 있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시장을 분류할 때 전체 시장, 부분 시장, 개별 시장으로 분류하는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시장 범위에 따른 분류입니다. 용도에 따라서 분류하게 되면요. 주상, 공농, 특 이렇게 분류하는 건데 걔는 시험에 안 나와. 근데 이건 알고 계셔야 돼. 시장을 전체 시장, 부분 시장, 개별 시장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용도에 따른 분류가 아니라 시장 범위에 따른 분류다. 그럼 시장 범위에 따라서 분류할 때요. 시장을 세분화한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시장을 차별한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시장 세분화, 힘이 잘 나옵니다 이거. 시장 세분화는 누구 측면에서? 수요 측면에서 수요자를 보다 동질적인 소집단으로 하위 시장으로 뭐 하는 과정? 나누는 과정. 그 일단 시장 세분화에서 금지단은 몇 가지 알려드릴까요? 시장 세분화는요. 공급 측면 OX, X, 공급자 측면 X. 시장이 세분화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시장이 세분화되면 전국에 있는 부동산들은 동질, 이질. 이질이지. 다른데? 괜찮아요, 여러분들. 화 안 낼게요, 이제. 아니, 다르잖아. 왜 동질이라 하지? 다르잖아요. 근데 서울 하면요. 비슷해지죠. 서울 송파. 더 비슷해져요? 송파 잠실. 더 잠실 3동. 완전 비슷해지지. 시장은요. 한 단계씩 세분화될 때마다 동질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수요자를 보다 동질적인 소집단으로 나누는 과정이에요. 절대로 시장 세분화는 상위 집단으로 묶는 과정이 아니에요. 하위 집단으로 동질적인 하위 집단으로 나누는 과정을 시장 세분화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차별화는 무슨 측면이고요? 공급 측면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기로 했어요? 세수. 수요가 뜨면 뭐예요? 세분화. 공차. 공급이 뜨면 뭐예요? 차별화. 시장이 세분화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동질화되고 대체성이 커져서 수요는 보다 탄력적. 대체재가 많아질수록 수요는 탄력적이 된다고 했습니까? 시장을 한 단계씩 세분화할수록 시장의 성질은 비슷해지고 대체재 많아지기 때문에 대체성은 커지고 수요는 보다 탄력적이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자, 부동산 시장 완전이랬어요? 불완전이랬어요? 그럼 천천히 얘기해야 되겠네. 판매자 구매자 몇 명? 부동산 시장은 판매자 구매자가 다수가 아닙니다. 상품은 이질, 들락날락, 곤란, 정보는 불완전. 부동산 시장은 전국적, 광역적입니까? 국지성입니까? 국지성. 무슨 성 때문에? 보동성 때문에. 거래. 공개 절단나 진짜. 상품. 표준 다 죽어 진짜. 시장은. 근데 여러분들 아까 국지성인 이유는 무슨 성 때문이지만 부동성이지만 비공개되고 비표준화되고 비조직적인 건 개별성. 수급 조절은 곤란. 매매 기간은 장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왜곡될 수 있습니까? 언제? 이것도 구분합시다. 매매 기간을 물었을 때는 장기고요. 단기적으로 가격이 왜곡된다 그래야 됩니다. 그럼 제가 틀린 질문 알려드릴게요. 매매 기간의 단기성 OX, X. 부동산의 가격은 장기적으로 왜곡된다. X. 매매 기간은 장기고 언제 가격이 왜곡될 수 있어? 단기적으로 가격이 왜곡될 수 있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예. 법적 규제는 뭐하고요? 과다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시크릿 노트 정리 잘 해주시면요. 성적이 단기간에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여기 지금 단기간에 성적 올라야 되는 사람 많이 왔네요 오늘. 극적인 반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자꾸 요약집 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러니까 저 문제 푸는데도 뭐 알아야 문제를 풀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요약집 보는 거는 틀린 지문을 못 보기 때문에 요걸로 좀 이렇게 틀린 지문을 많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답 체크해 놓고 시험 막판에는 마지막에 이제 요 시험 한 3, 4일 정도 전에는요 답인 거 형광펜 딱딱 칠해가지고 답 아닌 거랑 좀 더 극명한 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공부 안 될 때는 이것만 읽어도 돼요. 공부 안 될 때는 이것만 계속 읽고 있는 거야 그냥. 요거 나오면 틀리구나, 요거 나오면 맞구나, 요거 나오면 틀리구나, 요거 나오면 맞구나. 이렇게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또 한번 가볼게요. 부동산 시장의 기능은 5가지 기능을 해요. 자원 배분, 교환, 가격 창조, 정보 제공, 양과 질의 조정. 요걸 한번 읽어봤던 경우가 있으면 됩니다. 지금부터 효율적 시장 출발하겠습니다. 효율적 시장. 자, 효율적 시장은 약성, 중강성, 강성 효율적 시장이 있는데 약성 효율적 시장은 무슨 정보가 반영돼 있어요? 과거 정보 반영돼 있어요? 이거 분석하는 것을 무슨 분석이라 그래요? 기술적 분석. 약성에서 과거 기술적 분석 해가지고는 뭐는 힘들고요. 초과의 획득은 불가능하고요. 정상의 획득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약성에서 초과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요. 뭐나 뭐를 분석해야 되면 2개 다 됩니다. 무슨 분석이나 기본적이나 미래 분석이면 초과인 둘 다 가능합니다. 뭐로는 안 되고 기술적 분석. 그러면 결론 냅시다. 약성에서 과거 기술하면 무슨 이유? 정상이윤. 공표되는 기본적 분석과 미래 정보를 알면 무슨 이윤? 초과 이윤. 그런 얘기입니다. 중강성 갑니다. 중강성은 과거, 현재, 과현까지. 오케이? 그러면 기본적 분석 해가지고는 뭐는 안 되고 초과에는 안 되고 정상 획득은 가능하지.
초과 이윤 얻으려면 딱 한 개만 됩니다. 미래. 예, 공표되지 않은 정보. 됐어요? 예. 강성률적 시장은 무슨 정보? 모든 정보가 부동산의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 맞습니까? 그래서 정상이윤 획득은 이건 가능합니다. 이것도 불가능하다 그러면 안 돼. 가능한데 어떠한 경우도 초과이윤 획득이 불가능한 시장입니다. 그러면 강성은 뭐가 안 되는 거다? 초과이윤 획득이 안 되는 거다. 정상이윤 획득은 가능하다. 부동산 시장은 세 가지 효율적 시장 중 어디에? 중강성 정도로 보는 게 맞고 완전 경쟁 시장은 강성효율적 시장이 가장 부합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거 한번 더 해봐야 됩니다. 뭐 없고요? 정보 비용 없고요. 뭐 없고요? 초과이윤이 없어요. 하지만 뭐는요? 정상 이윤은 존재가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강성과 완전에서 없는 거 두 개, 있는 거 한 개. 강성과 완전은 정보 비용 없어요. 초과이윤 없어요. 정상 이윤은 있어요. 정보를 알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할 필요도 없고 초과이윤도 존재하지 않지만 정상 이윤은 존재를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셨습니까? 예. 그리고 이런 거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데 현재 가치에 대한이란 말을 안 읽으셔도 돼요. 지문으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현재 가치에 대한은 안 읽으셔도 되고 뭐만 읽으시면 되냐면 분석 앞에 있는 말만 읽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시장 무슨 시장이고 약성에서 뭐를 분석했대요?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분석했대요. 맞아요? 그러면 정상 이윤을 초과하는 이윤 이게 무슨 이윤이에요? 초과 이윤이잖아요. 획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약성에서 과거 역사적 자료 분석해가지고는 정상 이윤밖에 못 얻지 정상을 추구하는 이유는 얻을 수가 없다. 현재 가치에 대한이란 말은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분석 앞에 있는 말이 뭔지가 핵심입니다. 계속 갈게요. 기본적 분석은 공표되는 정보. 이거 현재 정보로 이해하시면 돼요. 현재 정보 가지고 정상 이윤밖에 못 얻는 시장은 뭔데요? 중강성인데요. 중강성은 기본적 분석하면 정상이 얻어지잖아. 자, 근데 공표되는 정보, 현재 정보로 초과이윤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시장이 딱 하나 있거든. 무슨 시장이죠? 약성. 약성은 현재 정보 가지고도 초과이윤 얻어집니다. 다시. 현재 정보를 가지고 정상이윤밖에 못 얻는 시장은 뭐고요? 중강성이고 현재 정보로도 초과이윤이 얻어지는 유일한 시장 딱 한 개 있습니다. 뭐요? 약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약성은 미래 정보를 통해서도 초과이윤 얻어지지만 현재 정보를 통해서 초과이윤이 얻어지는 시장은 약성이 유일합니다. 기억을 하시고요. 할당률적 시장. 자, 누가 물어요? 할당률적 시장이 뭔가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초과이윤이 없는 시장으로 천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초과이윤이 없는 시장으로 천천. 첫 번째 천이 뭐예요? 정보 가치. 두 번째 천이 뭐예요? 정보 비용. 그럼 천천히 대답하세요. 할당률적 시장은 정보 비용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있어도 돼요. 할당률적 시장은 뭐만 없으면 돼요? 그럼 할당률적 시장은 뭐만 없으면 되지? 초과이윤이 없으면 되지. 정보 비용은 없어도 되고 있어도 돼요. 중요한 게 아니야. 갑니다. 할당률적 시장은 무엇이 없음? 그렇지. 초과이윤이 없음. 뭐는요? 정보 비용은요. 존재할 수도 있다. 여기서 교훈. 할당률적 시장은 정보 비용이 없는 시장이다. OX. X. 있어도 괜찮아. 정보 비용은. 할당률적 시장은 뭐가 없는 시장이다? 초과이윤. 할당효율적 시장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은 뭐지? 초과이윤이지 정보 비용 따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만 없으면. 초과이윤만 없으면 정보 비용이 있다 하더라도 할당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대답 한번 해볼래요? 불안전 경쟁 시장은 정보 비용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불안전하니까 정보 비용이 있겠지. 하지만 불안전이라고 초과이윤을 무조건 얻는 건 아니잖아. 초과이윤을 못 얻는다면 뭐가 될 수 있다? 할당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면 연결 한번 해보라고. 완전은 절대로 초과이윤이 없지. 절대로. 완전은 무조건 뭐가 되는 거고. 할당이 되는 거고. 불안전은 초과이윤 없는 경우도 있고 있는 경우도 있겠지. 초과이윤을 얻어버리면 뭐가 아닌 거고. 할당이 아닌 거고. 불안전에서도 초과이윤을 못 얻었다면 뭐가 되는 거지? 할당이 되는 거지. 그럼 할당은 뭐만 없으면? 초과이윤만 없으면 누구를 가리지 않는다? 완전인지 불완전인지 정보 비용이 없는지 있는지를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에서 배웠던 벤 다이어그램 기억납니까? 그럼 천천히 한번 대답해 봅시다. 완전은 언제나 할당이 된다. 맞아요? 할당이 언제나 완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불완전, 독점, 부동산 할당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부터 때문 두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정보 비용이 수반되는 이유가 있고요. 초과이윤이나 투기가 성립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때문이 다릅니다. 정보 비용이 수반되는 것은 뭐하기 때문이고요.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이고요. 초과이윤이나 투기가 존재하는 것은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암기할 때 제가 어떻게 암기하라고 했냐면 정보, 비움 나왔어요? 비용, 비움 나왔어요? 수반, 비움 나왔어요? 시장이 맞기 때문이다. 불안전, 비읍으로 연결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비읍이 없는 것들은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연결하시면 됩니다. 마무리합니다. 초과이윤이나 투기가 성립하는 건 뭐 때문이고요.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고요. 정보 비용이 수반되는 건 뭐 때문에 그래요?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이번엔 여가현상. 이러면 여가현상을 갖다가 8줄로 끝내겠습니다. 여가현상을 8줄로 끝낼 테니까 칠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8줄로 끝나는 거야. 자, 하향여가라는 것은 결국 누가 사용해야 돼? 저소득층이 사용해야 돼. 맞아요? 그럼 누가 사용하던 게? 고가 쓰던 게 저사용으로 전환되는 것을 하향여가라 그래. 그러면 상향여가는 누가 쓰던 게? 저가 쓰던 게 고사용으로 바뀌는 것을 상향여가라 그래. 손가락 3개 꺼내서 무슨 주택의 수요가 무엇하면 무슨 여가 되는지 얘기해봐요. 무슨 주택의 수요가? 저가주택의 수요가 뭐 되면? 증가되면 무슨 여가? 하향여가 되라.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돼야 하향여가 됩니다. 고가주택의 수요가 증가될 때는 하향여가가 안 돼요. 저가주택의 수요가 감소해도 하향여가는 안 돼요.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되면 상향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되면 하향여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번에는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인접해 있대. 근데 그 경계지역 부근에 인접해 있는 경계지역 부근에 저소득층 주택들은 할증이 되고요. 고소득층 주택들은 할인이 됩니다.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게 또 5번, 6번 아니겠습니까? 정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지금 무슨 주택지역이래요, 여기가? 고소득층 주택지역이래요? 근데 개조수선 비용과 가치 상승분 비교했을 때 누가 클 때? 그렇지. 개조수선 비용이 커야 돼. 그러면 누가 이용하면서? 저소득층 이용하면서 뭐가 되고? 하향여가 되고. 여기가 무슨 주택지역이래? 저소득층 주택지역이래. 근데 여기가 뭐가 더 크면? 가치 상승분이 더 크면 누가 이용하면서? 고소득층 이용하면서 상향여가 됩니다. 문제 내겠습니다. 대답합니다. 고소득층 주거지역에서 보고 있어요? 가치 상승분이 크면 하향여가 된다. X. 개조수선 비용이 커야 됩니다. 저소득층 주거지역에서 개조수선 비용이 크면 상향여가 된다. X.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리고 둘 중에 하나 고르세요. 불량주택 문제는 주택 문제죠? 그러면요. 소득 문제죠. 불량주택 문제는 시장 실패죠? 그러면요. 효율적 제한 배분의 관계. 불량주택들 막 철거해버려야 되죠? 아닙니다. 그러면요. 실질소득을 향상시켜야 됩니다. 불량주택의 3종 세트입니다. 보지 말고. 불량주택은 주택 문제예요? 소득 문제예요? 시장 실패예요? 효율적 제한 배분의 과정이에요? 철거해야 돼요? 실질소득 향상시켜야 돼요? 그럼 공부하실 때 불량주택은 주택 문제 아니고 소득 문제다 이렇게 해야 되겠네. 불량주택은 시장 실패 아니고 효율적 자원 배분 이렇게 공부해야 되겠네. 불량주택은 철거하지 말고 실질소득을 향상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공부해야 되겠네. 그렇게 연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좀 쉬었다가 시장 정책 한꺼번에 마무리할 거예요. 쉬겠습니다.